자, 지금부터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면 무려 300만 가구가 파산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결과 금융위기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내 돈 얼른 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아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나오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300만 가구 파산설과 함께 지금 당장 은행에 있는 내 돈 빼세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경제가 첩첩산중이다. 이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PF 자금 연체 리스크, 새마을금고가 터졌죠. 또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GS건설이라는 일군 아주 큰 건설회사가 부실 시공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업권 전체 리스크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올 가을에 2년 전에 전세가가 아직 높았을 때 계약을 했던 전세 기간이 2년 만료가 되면서 역전세난이 심각할 것이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우리가 알고 있죠. 최근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지금 1.75가 자칫 2% 이상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역대 금리 차, 역대 최고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의 만약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 외국 자금이 이탈되면 환율에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것들이 첩첩산중,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300만 가구 파산설과 함께 금융위기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의 이유, 근거입니다. 자, 우선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자료는 지난 올해 3월 말 기준 DSR입니다. DSR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빌린 돈, 대출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돈이 내가 한 달 버는 돈과 어떤 관계, 어떤 비율이냐, 이걸 DSR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DSR이 70%에서 100%인 사람, 이 말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70%라면 그 중에 7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비중이 1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대출자 가운데 124만 명이고, 또 100% 이상인 사람, 100% 초과한 사람, 즉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몽땅 원리금을 갚아도 못 갚는 부족한 사람들이 175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부류를 합하면 DSR 70% 이상, 100% 이상을 다 포함하면 무려 299만 명. 자, 299만 명은 내가 한 달 일을 해도 거의 빚 갚는데 갚고 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최저 생계도 힘든 사람이 있다. 이게 299만 명이니까 300만 명이죠. 자, 최근 300만 가구 파산설 이야기는 여기에서 근거하는 건데, 우선 300만 가구는 아닙니다. 299만 명, 정확하게는 300만 명 정도이죠. 그러니까 약 300만 명을 최대 300만 가구로 좀 부풀려 놓은 거다. 자, 이것은 먼저 참고하시고, 그렇지만 300만 명이 일시에 뭐가 잘못될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이론상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풀려서 유튜브 같은데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어그로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는 상황, 결과적으로는 생계가 곤란한 대출자가 3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것은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죠. 자, 그런데 이 299만 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 정도 되잖아요. 전체 대출 잔액의 무려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300만 가구 파산설은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다. 가구가 아니라 300만 명에 가깝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올가을에 일시적으로 탁 터질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겁이 나서
대문 밖을 열고 길거리를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교통사고가 난다라고 이론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유튜브 클릭을 유도하기엔 어그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연 글로벌 넘버원이죠. 가계부채가 1867조 원입니다. 2022년 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올해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단연코 1등입니다. 102.2%. 자, 이것은 주요 34개국 가운데 1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고 있죠. 앞서 한번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못 올리고 우리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300만 명 파산설,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그림에서는 DSR 70% 이상 대출자 비율이 총 대출자 가운데 15.2%를 차지하고 있다. 15.2%를 차지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대출 잔액은 40%가 넘는다. 상당히 문제가 큰 거죠. 자, 총 가계 대출자는 197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빚쟁이다. 뭐 좋은 빚도 있고 나쁜 빚도 있죠. 내가 소득과 다른 자산도 있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얻은 분들도 있고, 뭐 좋은 부채, 갚을 수 있는 부채, 갚지 못하는 부채를 다 포함해서 어쨌든 총 가계 대출자가 1977만 명이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빚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대출 잔액이 1845조 원. 그런데 1인당 평균 9834만은 빚을 가진 대출자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원 가까이 된다. 이게 2023년 3월 말 기준인데 상당히 이 자체로는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대출자 가운데 월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생계곤란 대출자 비중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5.2%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분기 기준을 비교해 보면 계속 총 70% 이상 되는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우리는 빚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빚을 더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전체 대출자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요, DSR 40.3%라고 합니다. 총 대출자의 DSR은 40.3%.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번다면 매월 그 가운데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비중이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고 월 소득 가운데 상당 금액을 빚 갚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가계가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계속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자, 이 자료 보시면 불황형 대출의 대표, 바로 보험약관 대출인데 이 보험약관 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한 해 2022년 총 대출액이 약관 대출 총 대출액이 1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1조 6천억 원. 자, 그런데 2023년 4월까지 무려 2조 3천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보험약관 대출 증가액이 1조 6천억 증가했다고 하는데 올해 4월까지 증가한 돈이 2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몇 퍼센트입니까? 엄청나게 증가됐죠? 이게 1년짜리가 아니라 2022년 노란색은 1년치고 오른쪽은 올해 4월까지라는 거죠. 올해 4월까지가 지난 1년치를 무려 7천억 원이나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4월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생명보험사 보험약관 대출이 51조 4,807억 원으로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앞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배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지 불황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가을의 금융위기 퍼펙트 스톰의 또 다른 원인 하나, 지목하는 원인 하나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인데 역전세. 2021년 9월 2년 전이죠. 9월 달 서울 중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그때 최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을 했던 사람은 가장 고점에서 계약했죠. 그런데 그때 계약했던 재계약이 올 가을 9월에 오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세가가 최근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을 내줘야 되는, 토해내야 되는 역전세가 훨씬 심화되면서 자금난이 우려된다. 자, 우리나라의 전세 보증금은 무려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058조. 앞서 우리가 보았던 가계부채가 1,867조 원인데 이걸 합하면 무려 3,000조 원 가까이가 실제 부채다, 가계부채다. 어마막대하죠. 자, 이 가운데 전세 보증금 쪽이 역전세로 올가을에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마을금고 사태입니다. 자, 새마을금고 사태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왜냐?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던, 그 중에 한 금고가 파산했던 원인은 바로 건설 PF 자금의 부실하죠. 이 건설 PF 자금의 부실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역시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뭐 이 그림 자주 보았죠? 최근에 아주 폭등했습니다. 연체율이 여러 가지 이제 PF 자금에 많이 물려 있는 탓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요즘 한숨을 돌렸지만 대비해야겠죠? 어떤 대비? 또 고객들이 언제든 지난번과 같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 안심시켜야 되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당장 처분이 가능한 채권, 이런 채권 등의 자산을 시장에 최대한 팔고 현금을 확보 중입니다. 채권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대부분 손해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계속 현금을 확보해 두어야 고객들, 예금자들을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지난 2022년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한 국공채 및 금융채가 대략 12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12조 원 이상 가운데 상당액을 지금 특히 7월 달에 급하게 팔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속한 종합금융 또 상호금융 부분에서 7월 달 한 달 동안 매도한 채권 규모가 무려 5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7월 1일에서 7월 한 달도 아니고 7월 17일까지만 계산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5조 원이 넘는 이 매도액은 6월 달,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6월 달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보다 무려 5배 가까운 채권 매도 폭탄이라고 해야죠. 또한 지난 4월 5개월 동안 월 평균 약 7천억 원이었다는데 월 평균보다 7배 이상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한 지난 4, 5개월 동안에는 월 평균 7천억이었는데 지난 6월 달에 1조 원대로 팍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지난 6월 달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채권 쪽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주로 어느 쪽? 종금, 상호, 이금융 쪽에서. 그런데 이 가운데서 대부분이 새마을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새마을금고 사태 현재 진행형은 결국 연체 문제죠. 연체, PF. 근데 이 PF 자금의 연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가 불황형 대출, 보험약한 대출이 엄청나게 급증했다 보았잖아요. 금리는 오르고 빚은 많아지고 점점 더 비용은 더 많아지고 돈 빌릴 데는 없고 하니까 약한 대출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연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은행은 현재 그래서 연체 리스크의 공포라는 이야기인데 가계대출만 하더라도 연체율 추이가 요렇게 꺾이다가 요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죠. 요렇게 올라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업력을 확장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연체율 추이를 한번 보면 카카오뱅크 알죠? 그 다음에 K뱅크, 토스뱅크 이 연체율을 보면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최근 2배 이상 연체율, 또 K뱅크도 2배 정도 연체율, 그런데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무려 30배 이상 연체율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막아버리고 뭐 이렇게도 하고 있죠. 그만큼 모든 은행, 온라인 은행이라든지 기존의 시중은행, 1금융, 2금융 할 것 없이 지금 연체 리스크 공포에 휩싸여 있다. 자, 연체 리스크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유동성을 늘려야 됩니다. 유동성, 현금 확보를 계속 해야 되죠. 자, 현금 확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결론. 은행은 지금 연체 리스크 공포에다가 높아지는 대출 문턱,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들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지금 허다하다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체 리스크가 있으니까 대출을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또 대출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자, 기준금리는 지금 우리 한국이 몇 개를 잘 안 올리고 있잖아요. 안 올리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것은 시중에 그만큼 돈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같은 1금융, 2금융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있죠. 대부업체들도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1.6, 11.5% 5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곳의 연체율이 이 정도니까 대형이 아니한 중소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엄청 심하겠죠. 그 결과 대부업체들도 이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면 2023년 5월까지 대부업 상위 69곳의 신규 지급 대출 957억 원이라고 하는데 1년 전에 비하면 1년 전에는 4,298억 원, 지금은 올해 5월까지 1,000억도 안 되니까 굉장히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자도 31,274명에서 12,737명으로 무려 3분의 1 가까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부업자들조차도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은 형국. 이것이 역설적으로 돈 빼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 추이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기준금리도 오르지 않는데 예금금리,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시중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보통 은행들의 예금 만기들이 1년이잖아요. 지난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지난해 가을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막 수신금리, 수신고 경쟁을 했죠. 1년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1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서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돈 빼지 마세요.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빚은 더 많아지고 있죠. 이자도 많아지고 있죠. 대출은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으면 그런데다가 연체부도, PF부도,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하죠. 또 그 덕분에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기도 더욱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외국인 자금 이탈, 금융 리스크 뱅크런, 앞서 이야기 드렸던 금융위기 퍼펙트 스톰, 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른 돈을 빼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즉 금융 리스크 뱅크런, 은행들의 부실, 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른 돈 빼세요. 그리고 돈 빼지 마세요. 자,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돈은 돈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죠. 우선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유동성 비율은 한마디로 저축은행이 그 전보다 얼마나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이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저축은행의 유동성은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1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금융권의 대표적인 저축은행도 유동성이 팍 올라가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 팩트라는 거죠. 저축은행 최대 유동성,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돈 빼야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아까 시작할 때 300만 가구가 아니라 300만 명이죠. 딱 그것이 일시적으로 터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 너무 이론을 공포스럽게 확대해 놓은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축은행조차도 최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제한적 위기다. 제한적 위기는 어떤 분들께 대출이 너무 많고 앞서 DSR 70% 이상, 심지어 100% 이상 또 세 군데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위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위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 있죠. 진정이 돼 있고, 만약에 역전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뭐 DSR을 늘린다, 어떤다 등등 해서 나름대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이 자체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미국의 경제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 변화의 문제죠. 예컨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는데 기술이 발전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문제, 이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미국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변화의 과도기적인 문제다. 이건 역시도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나 투자 시장에 소음은 주겠지만 관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하면 한계적 가계는 많아질 것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다중채무 또 DSR 70% 100% 이상의 한계적 가계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 전체로 뭐 예컨대 뭐 금융위기, 퍼펙트 스톰 이런 정도 경제 전체로 전이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심리라는 거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너무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네. 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가지를 생각할 때는 그 자체는 간단한 것들이 아니고 그것이 경제는 심리로 하나로 엮어버리면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불편한 내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당 자산 또 중립 배당 자산, 달러 자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어떤 상황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투자하기 좋은 때는 없죠. 항상 소음이 있죠. 자, 그 소음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이 좋으냐. 자,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때, 앞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도 기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선 달러 자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달러 자산은 우리 같은 대한민국은 원화가 굉장히 약세잖아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만약에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지금 한미금리차 등등으로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환율은 팍 뛰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 달러가 많이 풀리고 안 풀리고 이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러 자산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때 단순하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미국 ETF라든지 미국 시장에 연동되는 한국 ETF는 물론 달러는 아니지만 미국 시장하고 연동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겠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또 미국 ETF 같은 달러 자산들은 환율이 세지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달러 자산 자체의 원문 가격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오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오히려 원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승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달러 자산 가운데서도 고배당 상품, 예컨대 고배당 ETF나 펀드 등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형 자산, 달러 자산 가운데서도 채권형 자산. 자, 채권형 자산은 기본적으로 확정 이자를 주죠. 그 다음에 지금 채권형 자산이 전반적으로 싸져 있는 싼 행국이잖아요. 즉 저가 배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러 자산을 베이스로 한 고배당 채권 이런 것들을 잘 섞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원본 보존을 추구하면서 혼합형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달러 자산, 고배당, 채권형. 자, 이런 상품들은 은행이나 또 증권회사에도 들어 있습니다.
뭐 다른 상품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컨대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 운용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를 보면 원본 모전 주거형 월 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이 달러 자산, 고배당, 채권형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는 고객의 돈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예컨대 삼성증권이나 이런 증권회사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이제 그것을 관리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올가을에 300만 가구 파산설이 있다는데 그 결과로 금융위기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혹시 방송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02-536-0153으로 전화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해 드릴 거고 카카오톡에서도 돈 파는 가게 또는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채널이 나오니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셔도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